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최우선이다라며 속도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 순서를 뒤바꿨습니다. 별다른 헌재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선고가 돌연 밀린 이유, 이럴 거면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선고부터 먼저 재빨리 해줬어야 했다라는 헌재를 향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헌재가 내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헌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고가 최우선이다라며 다른 탄핵 심리를 다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탄핵 순서를, 선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 속 사정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4%. 서울신문이 오늘 일면에 쓴 기사인데 4% 어떤 걸까? 함께 보시죠. 트럼프 관세 부메랑, 미국 발등부터 찍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나스닥 4%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승승장구하던 미 증시가 이렇게 속절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인 관세 폭탄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6개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법에 막힌 반도체 52시간 예외, 고용부 지침 바꿔서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 연장 근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침을 바꿔서 이거 지원한다라는 방침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0.1%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0.1% 초부자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혜택,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는 정치권이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된다 하더라도 대상은 자산 상위 0.1%, 초고액 자산가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나도 과도하고 아주 오래전의 기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징벌적 세금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36년 한국경제 16면 기사입니다. 몸집만 불리다가 수익성 놓쳤다. 내실 다지기로 돌아선 편의점. 피크 찍은 편의점 3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적으로 이 점포 개수 늘리기에만 나섰다가 지금은 내실 있는 점포 위주로 다지겠다라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영진 변호사님, 그리고 26년 판사 경력의 전주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통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수현 의원이 단식 투쟁에 나서서 그 자리를 또 채워줄 민주당 법률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해볼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당 의원 각자 알아서, 야당 천막치고 총공세 삭발까지, 헌재 총공세 거리로 나간 정치권.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야당에선 삭발도 하고요. 매일 저녁 광화문 심야 집회를 갖기로 했고요. 국회 릴레이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때까지 당신 농성에 들어간 의원들도 있습니다. 총공세, 야당은 길거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단식 농성에 나선 박수현 의원. 단식 때문에 오늘 돌직구 출연도 못하고 우리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박수현 의원 이야기 등등 들어보시죠. 윤석열 탄핵 국회에 있는 데는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지키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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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공범 심우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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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삭발을 지금부터 바로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또 삭발까지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재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압박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애 집회, 철야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29번 줄 탄핵 금단 증상을 느끼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야당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당은 의원 개개인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강승규, 윤상현 의원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했고요. 장동혁 의원 등 40명 이상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헌재에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도는 야당이 길거리에서 초집중을 하면서 강도는 더 세 보입니다. 헌재 앞 릴레이 시위하는 여당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강승규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대한민국 체제를 꼭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담아서 24시간 연속 릴레이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저 극악한 민주당 무리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진을 쳤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각하만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헌재 앞에서 혹은 삭발을 하면서, 근데 꼭 삭발할 때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요. 힘없는 초선 의원들. 삭발까지 하면서 야당은 헌재를 압박하고 여당도 1인 릴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 헌재가 대통령 선고는 최우선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해 오다가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에 선고 순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 주에는 불가능한 분위기. 10년간 선고를 연이한 적이 없다. 헌재 관계자의 이 같은 내용도 인터뷰돼 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선고 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3일에 감사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이 선고되기 때문에 14일 대통령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궁금증 첫 번째. 두 번째 궁금증은 이 대표 2심이 먼저 나올까 대통령 탄핵 선고 여부가 먼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그건 잠시 후에 또 물어보고요. 헌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방침과 달리 선고 순서를 바꾸면서 대통령 선고를 뒤로 늦추는 이유가 뭘지부터 좀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6년 4개월이에요? 26년 5개월이에요? 판사하신 게. 22년. 22년 네. 5개월입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22년 5개월 판사를 하셨던 전주혜 의원님. 헌재가 대통령 선거가 최우선이라면서 다른
탄핵 선고는 다 뒤로 미뤄왔잖아요. 대통령 뭐 권한대행은 아직도 안 나고 있고 감사원장 이것도 다 대통령 선거가 먼저다라면서 헌재가 미뤄왔는데 갑자기 선고 순서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지난 3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평의 자체가 이게 웬만하면은 8대0으로 뭐든지 다 전원일치로 하려는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석방 이후에 뭔가 좀 기류 변화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 내지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저는 그 구속 취소 결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절차적 적법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법원에 물론 형사재판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는 문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 송부 촉탁을 해서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잘못 형성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이거 위반되는 거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요구를 받아서 지금 그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의 문제도 있고 증거 채택에 있어서 과연 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 채택한 것이 사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뛰어넘는 이러한 무리한 채택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사실관계를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저는 기류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마 뭐 네. 이번 주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평의가 계속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고 벌써 내일이면 92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된 대한 이후에. 탄핵 선고도 이미 너무 늦어졌다 이런 지적도 네, 있었죠. 92일이에요. 92일. 네. 석 달 비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그 합치된 네. 그런 이제 결론이 도출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변론은 하루가 이틀인가 굉장히 짧게 하고 끝냈기 때문에 사안이 좀 더 심플한 건 아니냐. 이럴 거면 먼저 해주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 불이 있을 때문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 삭발까지 하는데. 지금 총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구속 취소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체포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또 헌재의 심판 이제 변론기일까지 종료가 된 그 상황에서는 이제는 온전히 헌재의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선고만을 애타게 기다렸었는데 중간에 이 구속 취소 사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총 결집해서 정말 조속하게 선고 내려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뭐 단식 삭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와중에 헌재에서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몇 대 몇이다, 뭐 언제 날 것이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난무했었는데 결국에는 8대 0으로
인용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서두르냐, 뭐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온갖 얘기들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인 전례에 비추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례에 비추어도 지금 최장기간이 돼버렸어요. 변론 기일로부터 종료로부터 지금 선고까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14일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저는 실체적 어떤 절차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다 규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면에 이르르는 어떤 중대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건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왜 빨리 결론 안 내리느냐, 왜 지금 감사원장하고 3명의 검사가 먼저냐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는 먼저이고 그다음에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가 사건 번호가 더 뒤쪽이라는 거여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통상적이면 금요일 날 생중계했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쩌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8일은 박성재 장관의 또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금요일 아니면 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거는 뭐 추측과 뭐 이런 추정의 어떤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헌재에서 이 불안과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고를 빨리 당겨서 해주시기를 뭐 희망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다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로 늦춰질 건가 이 시점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그럼 두 번째 질문 의문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3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오늘 조간 보도에 따르면 이러다 이 대표 2심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초조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자, 13일 감사원장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요.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거 선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번 주에 중앙지검장하고 감사원장하고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 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2심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에서는 그래서 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초조감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정 변호사님 뭐가 먼저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 대한 그 판결 선고 그 변론 그 종결 날짜가 2월 26일이었어요. 선고는 3월 26일이었지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언제 결심했느냐. 2월 26일보다 딱 하루 앞선 2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요. 2월 25일 날 결심될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월 25일을 맞췄단 말이죠. 심지어 2월 20일에 마지막 그 변론 기일이었나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오전에 윤 대통령 내란죄 공판 준비 기일, 그것도 1회 공판 준비 기일, 거기에다가 구속 취소, 요번에 구속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까지 잡혀 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날 오후 2시에 그냥 그 탄핵 심리 절차하고 그날 결심하겠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하나 봤더니 무조건 2월 26일 이전에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법재판소가 먼저 선고를 해야 되겠다. 그 의지의 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3월 12일 정도에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또 날짜를 거기서 또 2주나 늦춘 그 3월 26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안심하고 그전에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완전히 구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변론 종결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평결을 해요. 평의 다음 평결. 평의는 이렇게 의논하는 거고 네. 평결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평결이 끝난 다음에 탄핵 선고 그 선고 길이 딱 잡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평결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논은 계속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당분간 평결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선고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다음 주에도 가능할까? 왜냐하면 만약에 평결이 금방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그 선고를 내일 하겠습니까? 대통령 선고하고 뭐 그거만 일주일 정도 늦춘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당장 내일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이것만 봐도 평결이 지금 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했으면 벌써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 선고 벌써 나왔어야 됐고 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벌써 나왔어야 됐고 법무부 장관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뭐 이렇게 엄한 분들 단식도 하고 엄한 분들 머리도 깎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이 언제 나올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래 이 친명계들의 반응, 헌재는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재에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된 한 친명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명계 의원 헌재가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까지 주는 건 아니냐 불만을 제기한 거죠. 정치적 스케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통령교가 낙관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어떤 게 먼저 나올까? 다음 주도 만약에 선거 못하면 이 대표가 먼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이 또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그 공직선거법상 2심 항소심 선고기일은 사실 뭐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의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그 말씀대로 해서 뭐 이게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해서는 이제 안 될 거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이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계속된 이제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게 헌법재판에서 이제 계속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거는 아마 제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공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만장일치 8대 0이라는 결과를 아마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많은 뭐 논의와 수고가 있는 과정인 거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선고가 잡히긴 쉽진 않을 거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더 늦춰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아마 4월 초 정도면 이제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결론이 내릴 수 없는 정말 이제 위기 상황과 혼란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이제 선고기에 잡힐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이제 선고기일이 잡혀서 빠른 좀 이제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정치적인 파장도 좀 고려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정익진 변호사님. 만약에 대통령의 선고가 늦춰지면서 그 사이에 감사원장일지 중앙지검장일지 한덕수 권한대행이랄지 이런 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만약에 연이어 지금까지처럼 기각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까지 만약에 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정치적 지형이랄까 이런 파장이 상당히 야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이것이 곧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야당 내부에 이제 모 재선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런 기류도 당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글쎄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30명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했는데,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각하 이렇게 나오면 그게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제대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남용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요. 계엄 선포권 남용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 그냥 50보 100보 아닌가?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게 어제 그 윤 대통령 그 변호인 단에서 지금 여론 지지도 같은 것들에 대한 추세를 보냈다라고 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다른 임명직 공직자들을 탄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이 되는 건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의원은 탄핵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되는 사람은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뭐 시도지사 정도 탄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직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일일이 한 표 한 표 한 표 다 찍어가지고 그게 몇 천만 표가 모여가지고 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완전히 국면이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양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내일 이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등 탄핵 결과 나오잖아요. 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탄핵이 기각되리라 보십니까?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이제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 탄핵 소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탄핵이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선고를 봐야겠지만 최소한 탄핵이 막 기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위법 사유는 있다고 인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그렇군요. 뭐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인에 대한 뭐 표적 감사라든가 약간 이제 어떤 뭐 정권에 이제 부합하는 지금 정권을 도와주는 것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배했다는 이제 그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뭐 탄핵이 인용되진 않더라도 이제 위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내일 나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도 이 향후에 펼쳐질 전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사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 이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감사원장 탄핵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그동안도 언론에 계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줄 탄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결국은 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예산들 딱딱 찍어서 삭감을 했다. 마지막에 뭐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서울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그럼 대통령이 얘기했던 12월 3일인 이유는 감사원장 탄핵 때문이다.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결국 계엄 선포의 트리거건 직접적인 동기는 감사원장 탄핵이었다. 실제 그날 밤 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한 날 그날 밤 계엄이 이루어졌는데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결과가 내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헌재가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게 된다면 야당의 이 이른바 연쇄 탄핵이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야당의 연쇄 탄핵을 꼽고 있어서 내일 이 헌재 탄핵 여부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좀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좀 궁금한데 22년 6개월 판사하신 전주현 의원님,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였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를 내린 것, 이게 지금 탄핵 사유로 꼽힌 거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년 6개월 판사하신 전 의원은. 뭐 저는 법과 또 원리에 따라서만 하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내일 감사원장에 대한 그 탄핵 선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모두 다 저는 줄 기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여러 이 근거 없는 그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까지 왔다. 지금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그 전제되는 사실 이런 그 줄탄핵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내일 감사원장과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결정이 선고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적입니다만 네. 이 4명에 대한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용한 거죠. 예, 그리고 의회 독재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계엄의 명분이나 또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런 야당 독재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각인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저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내일 선고되는 이 4명에 대한 탄핵 결과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탄핵 변론이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편이죠.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야당의 그간의 어떤 줄 탄핵의 명분이랄까요? 성과랄까요? 정치적 파장이랄까요? 김종인 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파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 설사 내일 기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컨대 이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면 그러면 대통령은 앞으로 막 계엄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그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반대로 혹시 야당의 이 같은 30번 탄핵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이게 다 기각이 돼도 야당이 문제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앞으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혹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석은 탄핵이 다 기각되더라도 30번, 60번 다 탄핵을 소추해도 되는 거냐라는 좀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고 그리고 뭐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거는 국회 권한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생각해도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의 일환이에요. 법에 명시된 헌법에. 그러나 그게 위헌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법 개헌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헌재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소친 측에서 헌재에 무슨 대통령의 지지율 뭐 냈다고 하던데 헌재에서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헌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이건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나는 기각돼야만 해.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모욕도 좀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모욕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저는 부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뭐 감사원장 탄핵했던 것이 직접적인 계엄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직접적인 계엄의 사유가 뭡니까? 자, 피소추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당에 대한 경고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감사원장 탄핵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가 이 불법 계엄의 원인이었습니까? 혹자는 또 얘기하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이런 온갖 의혹 때문에 결정적인 트리거가 바로 그것이었다. 네. 녹취록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본인들도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장 탄핵 내일 그 선고되는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거는 지나친 그 예단이고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무관한 일이죠. 자, 과연 내일 헌재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까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해도 돼?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해도 돼?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의 어떤 저울추 안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측정이 나올지도 전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 결과가 아마 이제 내일 그 단면이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변론 종결되고 14일 만에 선고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종결된 지 11일 만에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론 종결 15일째잖아요.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선고되지 않을 거다. 여야 모두 이렇게 오늘 예상하는군요. 다음 주에는 선고할 수 있을까?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통 보안 속에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논의 중이다. 원탁에 둘러앉아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감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됐다라고 하고요. 재판관의 평의실 모두에 자료 직접 지참, 재판관들 출근 이후 외출하지 않는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시작할 텐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주제 만나보시죠. 내일 두 건 예고에 숨 고르는 줄 탄핵? 자, 민주당의 탄핵 얘기도 오늘 많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9번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13명에 대해서 탄핵이 소추가 됐습니다. 직무정지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승률일 텐데 함께 보시죠. 오늘 또 법률위에 양태종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승률 얘기는 또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률이 0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일 혹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승률 0이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민주당 법률 하기 전에도 원래 사실은 변호사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승률 좋은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민주당 탄핵 승률은 좋지 못해요. 만약에 그냥 일반 로펌이었다면 이렇게 승률이 안 좋으면 의뢰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법조계 지적도 있던데 이렇게 승률이 낮아도 됩니까? 사실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뭐 꼭 이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이제 국회 권한이거든요. 정치적 의미도 좀 큰 거죠. 정치적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징계 같은 걸 하기 어려운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사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뭐 그게 과연 뭐 꼭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뭐 나왔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탄핵 소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들이 다 위법이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4대4 판결이 나와서 다만 이제 6명 이상의 재판관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이 나온 거지. 저는 상당 부분 위법성이 이제 지적이 되었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제 그 결정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국회에서 그걸 또 보완한 입법안도 개정안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탄핵이 뭐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내일 나옵니다. 이 검사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최후 변론 내용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탄핵 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주임 검사에게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탄핵 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로서 저는 많은 검사들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초장기 미제 사건을 6번째 부장검사로서 어렵게 종결 처분했을 뿐입니다. 만약 나도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돈봉투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 등의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자, 똑같이 이제 승률 문제 정혁진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변호사도 하셨잖아요. 네네. 승률이 탄핵, 네네. 승률. 이 승률이 꼭 좋아야 뭐 탄핵이 정당하다 여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엄중하게 한때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 암묵적 함의가 있었잖아요. 탄핵은 권한이지만 절제하면서 엄중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이다라는 의미에서 여야 모두 좀 탄핵 권한을 자제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고비가 풀린 건데 하나도 지금 인용이 되는 게 없다. 그런데 뭐 저는 뭐 승률 안 따져봤지만 한 반반쯤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 승률이요? 제 승률. 아, 본인 승률이요? 네. 한 반은 이기고 반은 지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생각 드는데. 꽤 높은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변호사들한테 가장 편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승패가 목적이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변호사님 이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시간만 질질 끌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클라이언트들도요.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내느냐? 자기 돈으로 낸다고요. 그런데 국회가 하는 그런 행태가 어떻습니까? 국회가 진짜 30번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할 때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만주 변호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몇 억이나 되는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 그 세금 중에 제 돈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세금을 갖다 국민들의 혈세를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탄핵해놓고 질 거라고 당연히 아는 그러한 탄핵을 했는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쓴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 썼다. 더 나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탄핵 소추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정이 심각하게 방해를 갖다가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창수 지검장 나왔지만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사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검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창수입니까? 이창수 선배 검사장 있었잖아요. 그 검사장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검사장님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철저하게 1년 넘게 그 아주 그냥 샅샅이 뒤졌던 그 검사장은 그냥 미루다가 그러다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렇게 뭐 그 아주 출세해가지고 있고. 이성윤 의원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이거를 들고 있다가 어쩔 수 없다. 물론 이창수 검사장도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검찰청으로 소환해가지고 정식으로 조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탄핵 사유인가? 그렇게 따지면요. 이성윤 의원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성윤 의원은 이창수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있어서 기권하거나 반대하는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그러한 줄줄이 탄핵의 그 결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짭짤한 탄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매우 비판적인 기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핵은 가도 수임료는 남는다. 지난해 5월에서 올해 탄핵 심판 9건, 법률 대리인 35명이 선임됐는데요. 중복 포함해요. 22명이 야당과 민변 시민단체와 인연이 있는 로펌 내지 변호인이었다. 수임료 총 3억 6,124만 원 세비가 지출됐고 1인당 약 1,000만 원꼴이다라는 지적 나옵니다. 정치권 법조계 관계자의 인터뷰도 조선일보에 실렸는데요. 윤 대통령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줄 탄핵은 친야 법조인들에게 짭짤한 일감이 됐다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탄핵 남용에 대한 어떠한 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첫 준비기일에 아예 국회 대리인단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탄핵 사유가 너무 불명확해서 그래서 그 김복형 재판관이 준비기일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라, 안 그러면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거든요. 아, 천재 재판관이 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탄핵 소추서가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거지.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결국은 그 용도는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아닙니까? 파면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직무정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뭐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직무정지잖아요.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여기에 대한 명백한 남용이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 내일 선고되는 그 탄핵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주도한 민주당의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발의할까? 저 같으면 탄핵 무고죄 신설안을 제가 제출할 것 같아요. 탄핵 무고죄? 예, 그러니까 이게 무고 아닙니까? 무고? 그래서 탄핵 무고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소송에서는 진 사람이 이긴 쪽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의원한테 이런 법 발의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몇 천만 원 들였다, 자기 돈으로 사비로 들였는데 이겨도 이 돈은 어디서 보존받습니까? 이거는 진 쪽에서 보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 소송 비용을 책임진다. 저는 이 정도의 이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탄핵 남발이 방지된다? 그럼요. 그래서 진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탄핵 무고죄를 신설해서 아예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지.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48년 이후에 2022년까지 무려 74년 동안 탄핵 발의된 게 21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탄핵 발의한 게 29건입니다. 74년의 이 기간보다 3년 동안 발의한 게 지금 훨씬 더 많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너무나 의회 권력의 남용이고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저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이 국회의 이 어떤 그런 제1당의 폭주, 그다음에 탄핵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었냐 하면 당국대 분쟁 해결 연구센터에서 추출해낸 자료에 따르면은 1,780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는 훨씬 더 천문학적인 갈등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지불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어요. 자, 대통령실 이전하는 문제도 3,200억이 넘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판세도 제대로 예측 못하고 국민에게 희망 고문만 줬죠. 누가 책임졌습니까? 5천억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29표 얻었잖아요. 마지막에 2차까지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산 is ready, 키링 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29표는요, 5천억 안 써도 그냥 얻을 만한 표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봐서.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1,000억 들었잖아요. 곧바로 실패 선언했잖아요. 1,000억. 파봐야 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야당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00억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산자부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 낭비, 혈세 낭비들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어야 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 권한 중에 속하는, 헌법상 명시된 권한이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이 어떻고 누가 이득을 받니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동익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어느 정도 이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통달한 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앞서 설명한 이 혈세 낭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갈등 이 해소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집권당의 한 축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라니까 말씀하실 분. 글쎄요.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말씀 다 맞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컨대 제가 빵을 훔쳐 먹었단 말이에요. 딱 잡혔어요. 그러면 저 대통령 탓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대왕고래 그거 잘못했다며. 그런데 왜 나 빵 훔쳐 먹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건 남용한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혈세가 쓰인 건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왕고래든 뭐 모든 엑스포든 그런 것들은 따로 비판을 해야지 그걸 왜 여기다가 견강부회로 붙이느냐.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에 비웁니까? 빵 훔친 거하고. 사실 이게 탄핵 소추가 과거 뭐보다 훨씬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말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하면서 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나 아니면 또 심지어 감사원까지도 그 아까 뭐 나경원 의원님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 감사원장 탄핵안 때문에 그날 비상경험을 했다. 그럼 사실 감사원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분리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도록 헌법에서 분리된 기관인데 감사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경험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만 봐도 탄핵 소추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이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지 하면서 만약에 정부를 운영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임하시고 나서 야당 대표와의 1대1 면담 같은 것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속 거부하시고 계속 이제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그리고 이런 이제 비상경험 내란이라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전 국민에게 비극적인 사안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치열한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번째, 31번째 탄핵입니다. 탄핵 고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윤 탄핵 심판 조속한 인용에 집중할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겠냐. 박주민 의원, 뭔 소리냐. 역풍 불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 검찰총장 탄핵에 나서야 된다는 강경론도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이렇게 비판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번째 탄핵이 과연 검찰총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31번째 탄핵까지 발의하느냐 민주당의 선택인 셈인데 박주민 의원은 탄핵 역풍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검찰총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수위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형해야 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입니다.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이제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까 말까?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까 말까? 지금 29번째까지 탄핵안은 발의됐는데 30번 채웁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 총장 정말 웃긴다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구속영장 기간을 산정해야 되느냐, 구속기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윤석열 그 피청구인에 대해서만 그냥 쏙 석방시켜 줘버리고 기준 제시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일별로 계산해라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걸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도 않은 것이고 본인이 했던 말도 완전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 즉시항고도 안 하고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나도 그러면 구속 취소될 거야. 많은 범죄자들이 우리도 시간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말 검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뭐 조직 붕괴에 이르는 그런 상황으로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백히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탄핵 사유는 이미 분명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에 당력을 총 집중해서 빨리 이 불안과 위기를 해소해 주시라, 선고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미 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라고 판단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걸 탄핵에 들어갈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고려 사항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걸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우정 총장은 어제 오늘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고민이네요. 결국 종합해보면 탄핵은 시키고 싶은데 30번째 탄핵에 대한 어떤 역풍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에서 야당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는 거죠. 심판이 먼저다? 네, 심판이 먼저다라는 거죠. 네. 이 결론을 우선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죠. 그것과 이게 뭔 상관입니까? 아니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논점을 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다려보겠다라는 건데 네. 말하자면 이 헌재 선고가 조금 더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늦춰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검찰총장도 탄핵에 나선다. 그 얘기가 어제까지 나왔던 그렇군요. 의총이나 지도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30번째 탄핵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요. 정무적인 고민이라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리라 보십니까? 뭐 탄핵 중독이라고 생각하겠죠. 결국은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내렸죠. 그리고 물론 즉시 항고권이라는 것이 법문에는 있습니다만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구속 집행, 그러니까 그 집행 정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그런 보석 결정이랄지 또 구속 집행 정지 이런 비슷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은 결국은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헌법 정신에 맞춰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항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리고 헌법 정신을 따라서 즉시 항고를 안 한 것뿐인데
그래도 검찰에서는 이 그동안에 또 날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즉시항고는 안 했지만 또 요것은 그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논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 이것만에 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구속 취소 결정문 그 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가장 사실은 그 중점을 두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또 구속을 하고 또 수사를 했다. 이러한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것이 결국은 구속 취소의 결정문 내용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속 기간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의 적정성 이 두 가지 사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제 내린 그 대검의 지침이 이게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것은 아닙니다. 신부장 총장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에서 충분히 이 수사 검사들이 이것은 의견 개진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부장 검찰총장도 이 시간으로 계산한 이 법원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즉시항고를 안 한 것뿐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도 소추를 강제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탄핵 중독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이유 없는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2012년 헌재 판결에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라고 판결 내린 것과 당시의 판결문에서는 구속 취소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명백히 그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 못하는 거 아니냐. 즉시 항고하면 7일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7일 이내니까. 그런 점 예를 들어서까지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명백히 구속 취소와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이나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 정말 야당이 탄핵을 소추시킨다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런데 과연 이 30번째 탄핵을 야당이 채울 수 있을지는 많은 정치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입니다. 오전엔 대장동, 오후엔 위증교사. 106일 만에 2심.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증교사 재판을 받았죠? 오전, 오후 바로 옆 법정에 어제 오전 311호 법정 대장동 1심 재판, 어제 오후 312호 법정 위증교사 2심 준비기일이었습니다. 2심이 이제야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의향인가요? 요즘 재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이... 자, 그리고 3월 26일에는 앞서 얘기도 됐습니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에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치적 마련에 이 대표가 집착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벌지 못했냐, 배임이다라는 건 과연 타당하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이 논쟁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 대표, 검찰 관련자들 억압해서 진술을 만들어냈다. 숲이 소나무 숲인지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하면 알기가 어려워진다. 검찰의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참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이 대표는 반박했고 검찰은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대장동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관련자들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냈다가 구속됐다가 재판이 하도 길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구속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보석으로 지금 뭐 정진상 씨부터 해가지고 다 풀려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재판은 앞으로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도 이거 뭐 언제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네.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대장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벼운 사건이지만 위증교사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위증교사죄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에 제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 5월 정도에 한두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위증교사죄가 그 이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 그냥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그 재판에 공판에 몇 번 출석하는 정도로 이 재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위증교사 2심 얘기 주셨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설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 유죄 증거를 1심 판단에서 누락시켰다.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 이유 뭉뚱그려 어느 부분이 실제 증거가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런 대목을 또 짚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 2002년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다. 검찰, 합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허구다. 이 대표도 허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2002년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증이 인정됐습니다. 위증에 이르게 한 교사 행위도 있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는 위증 교사는 아니다라는 게 1심 판결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때 당시 공개됐던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검찰도 나를 수사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네.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네.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어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기억이 안 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해달라. 유리한 증언을 교사했다. 위증 교사다 아니다. 논쟁입니다. 검찰에서는 1심이 중요한 유죄 증거를 누락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어제 재판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2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위증은 있었죠. 그리고 증언을 해달라는 교사 행위도 있었지만 그게 의도성이 있는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게 이제 1심 무죄 판단에 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온 뭐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뭐 사실 위증이 되려면은 이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이제 진술하는 게 위증이고 그걸 이제 허위를 하도록
위증 교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없던 사람을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지 교사가 되는 건데, 사실 저 발언을 봐서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저거는 사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종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저 정도 발언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B라고 얘기해달라, 이런 명시적인 뭐 거짓말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시킨 부분도 없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지 않았냐라고 과거 얘기를 얘기한 걸 가지고 위증이다, 위증교사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사실 그 자체가 좀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살다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는요,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게 그게 위증 교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녹취록까지 있고 그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있다라고 해주면 되지. 그게 교사하는 것 말고 그게 무엇인가? 더군다나 신분 관계를 따지면요, 김모 씨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랑 비유했냐면은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음주하고 운전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무죄 만든 거 아니냐? 술 마실 수 있죠. 음주니 무슨 범죄입니까? 그다음에 저도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음주운전이 합해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중대한 위증교사라고 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위증한 사람만 그러한 처벌을 한 걸 보고 어떤 그 법대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굉장히 기교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혀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2002년 당시에 그 김명양 전 시장 측하고 KBS가 서로 조금 협의해서 나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그 대목,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라고 얘기한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변론 요지서에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라고 했던 김진성 씨의 진술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뺐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질문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진술의 요지는 빼버리고 뭔가 몰아가기 위한 그런 검찰의 태도 아니냐라는 것들을 뭐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런 이제 뭐 한 번 더 그 공판 준비기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에서 할 얘기들을 충분히 하면 뭐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판사들도 판결문을 제가 직접 저희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 아니라도 판결문 열람을 통해서 다른 판사가 한 판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본 판사들이 많습니다. 중론이 뭐냐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판사들 스스로도. 물론 직접 재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로 이 위증교사 사건은 뭔가 좀 모순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허점이 있는 그런 1심 판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심에서는 변경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어제 공판기일에서 2002년도에 있는 녹취록을 한번 제출해달라,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2002년에 그 KBS 그 PD분하고 김병랑 당시 시장하고 이제 나눈, 그런데 무슨 내용이 좀 오갔는지 그 자리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1심 판결이 상당히 그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유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어떤 재판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두관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파면 후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유죄 나올 경우 대선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대법원 선고 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지속을 여부 두고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자, 김두관 전 지사가 썼던 이 의미 뭘까요?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내전.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헌법 84조 해석에 따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이 간다고 하더라도 멈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공직선거법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보면은 대장동 있고요, 위증교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쌍방울 대북송금 있고요. 이런 재판까지 줄줄이 이어질 거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3월 26일 날 판결 선고 나옵니다.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등법원도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3월 26일에 선고가 나오면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판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3월 26일 날 나온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5월 26일 날까지는 대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6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딱 났는데 그게 당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가정이에요. 본인과 관련된 재판은 정지되는 게 맞다라고 밝혔잖아요.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아까 방금 정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의원직 박탈형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결국 이제 헌법 84조의 해석의 문제인데 뭐 이제 물론 의견이 분분하죠. 하지만 뭐 이제 84조 소추라는 게 이제 사실 단지 기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도 포함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진행 중인 재판을 헌법을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서까지 판결 선고를 내린다. 물론 이제 유죄라는 전제에서 문제인 거지만 뭐 아마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이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즉시 이제 임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 아마 재판은 전부 정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단 2심 결과를 봐야겠지만 뭐 공직선거법이 사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 양측이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항소심에서는 사실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2심 결과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뭐 내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언이거나 무리한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가정의 가정을 거친 네. 얘기다. 자, 과연 이 대표 3월 26일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초등량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여고사의 이름은 48살 명재완입니다.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48살 명재완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된 겁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 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명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각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명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가 됩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명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술이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서 살해했다라고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저희 큰애도 엊그저께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저희 그 애 엄마가 위치 추적이 되는 손목시계를 사서 아이를 꼭 안고 학교에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참 마음이 저도 착잡했습니다. 하늘양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타겟은 됐을 거고 하늘이가 어제 살았다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하늘양의 아버지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보면 복받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네. 강한 처벌만이 좀 그나마 남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양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또 해맑은 그런 하늘양을 이제 교사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하게 그렇게 살해한 사건이라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늘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진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그 하늘양 사건에서도 그 몇 가지 제도적 개선 장치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루빨리 제도 보완도 되고 또 시행이 좀 돼서 이렇게 그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정말 온 나라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상 공개가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건 이런 그 중대 범죄에 있어서 물론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 그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또 유족 측의 그런 의견을 좀 더 빨리 존중을 해서 이런 그 신상 공개, 중대 범죄에 있어서 신상 공개 하루 빨리 좀 이루어짐으로써 좀 뭔가 이것을 좀 지켜보는 좀 국민들의 그런 마음도 좀 그 걱정도 좀 누그러뜨릴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맞벌이 가정,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해야만 하는 가정에서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공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육이 이렇게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얘기 공개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이런 설전도 있었죠. And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They began this war and they have to stop. He broken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prisoners.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First of all,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We're trying to solve a problem.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f you could get a ceasefire right now, I tell you, you take it.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 사과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휴전, 러시아도 수락할지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30일 휴전 방안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동의한 상태, 러시아도 수용을 해야 이 전쟁은 멈춥니다. 이제 러시아와 접촉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저희들은 그 결과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건설적 대화에 나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진전된 입장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результат.
І це стосується і наближення миру, і продовження підтримки.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розуміє наші аргументи, сприймає наші пропозиції.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у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더 라방에서 더 심도 있게 토크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